음악은 때로 한 문장의 가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곤 합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한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땐 그저 아름답지만 조금은 서글픈 노랫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사랑 때문에 울고 웃어본 사람이라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삶의 통찰이 담겨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사랑을 새 사랑으로 단순히 덮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사랑으로 입은 깊은 상처는 결국 또 다른 사랑의 온기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사랑과 그 상처를 보듬어준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꽤 규모가 큰 택시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속된 말로 부모 잘 만나 팔자 핀 인생이었죠.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셨지만 그런 환경은 어린 저를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부가 마치 제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대통령, 연예인, 과학자 같은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는 택시가 100대도 넘어요. 그거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사실 택시가 몇 대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지만 어린 제 머릿속에서 100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돈 자랑에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러워했고 저는 더욱 신이 나서 으스댔습니다. 우리 아빠는 택시 회사 사장님이거든. 기사 아저씨들도 엄청 많고 우리 집은 2층 집이야. 그 일로 선생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께 호되게 회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 제 힘으로 이룬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남들 앞에서 으스대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학교에서 한 말이 바로 그런 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는 그때서야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섭게 혼을 내시던 아버지는 이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부를 함부로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복한 환경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축구를 할 때 저는 항상 과외나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친구도 별로 없었죠. 사춘기 시절에는 괜한 반항심에 친구가 없는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라며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 잘 만나 호의호식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기나 해? 이 애비나 내 어미 어렸을 적엔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굶는 날이 허다했다. 온 가족이 단칸방에 모여 살면서 추위에 덜덜 떨었던 건 알고나 있느냐? 애비가 하는 일이 불만이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셨듯 아버지의 유년 시절은 가난과 배고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 시절엔 아버지의 엄격함이 너무나 무서워 감히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을 묵묵히 걷는 착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직장도 부모님 뜻에 따라 서울로 구했습니다. 제 자신의 의견이나 꿈을 내세워 본 적 없는 그저 순종적인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에 취직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아보니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응석바지로 자랐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곰팡이가 핀다는 사실조차 그때 처음 알았을 정도니까요. 첫 직장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사소한 업무 하나에도 늘 망설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정답을 알려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신입사원. 회사에서는 저를 착하지만 답답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를 이끌어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였던 수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대리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그래서 대리님 앞에서는 자꾸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제가 말주변이 없고 느려서 그래요. 다들 저보고 느림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오히려 그 신중함이 대리님만의 멋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정 씨는 언제나 저의 단점마저도 장점으로 발견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렸고 생애 처음으로 제 모든 용기를 내어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듬거리는 제 고백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언제나 현명하고 올곧았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정 씨의 부모님, 즉 예비장인, 장모님께서도 참으로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네. 이렇게 좋은 청년과 한 가족이 된다니 정말 기쁘구먼. 우린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만 살면 그게 최고의 효도지. 두 분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정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아들처럼 저를 아껴주시던 예비 장모님은 제가 좋아한다는 오이소박이와 열무김치를 손수 담가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제게 크나큰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던 예비 아내의 살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진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다이어트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즘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체중이 줄어? 그녀 역시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성 증상일 거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녀는 그동안 제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고통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구역질이 나고 밤마다 배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의사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지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그날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검사 결과 소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소장 선암으로 보입니다. 소장암. 들어본 적도 없는 희귀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애써 침착하던 예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살고 싶어.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고 오빠랑 알콩달콩 살면서 우리 닮은 아이도 낳고 싶은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저는 울부짖는 그녀를 끌어안고 괜찮을 거라고, 꼭 나을 거라고, 내가 항상 옆에 있겠다고 되뇌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우리는 그토록 꿈꾸던 결혼식을 끝내 올리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녀가 결혼식을 취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신부라고 다들 손가락질할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정아. 지금 내 눈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까 우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 결혼식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난 지금 당장 당신의 남편,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모님까지 저를 따로 불러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제 그만하게. 어차피 결혼식도 엎어진 마당에 자네 인생 살아야지. 아픈 내 딸 옆에서 평생 병수발이나 하게 할 수는 없네.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딸 살자고 자네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저를 밀어내는 이유를요. 저라도 이 답답한 병실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겠지요. 수정이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픈 그녀를 보는 것보다 그녀 없이 살아갈 미래가 1000만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무리 저를 밀어내도 저는 꿋꿋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오랜만에 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고마웠어. 오빠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 의미 없이 혼자 죽어갔을 거야. 오빠가 날 사랑해주고 내 삶에 의미를 줬어. 오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그 예쁜 미소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나의 수정이는 1년 3개월의 투병 끝에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던 날 장모님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썼다는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지? 나 정말 오빠의 아내가 오빠의 가족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아픈 사람이라 오빠한테 큰 상처만 주고 가서 정말 미안해. 오빠는 내가 만난 세상 최고로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울고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야 해. 나중에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나 같은 건 있고 꼭 다시 사랑해줘.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야 해.
그게 내가 오빠한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나의 모든 것이었던 오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승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은 그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는 매정하게 모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저를 위한 그분들의 마지막 배려였겠지요. 한순간에 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까지 올라오신 어머니께서 제 꼴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셨습니다. 이놈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수정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마지막 순간까지 너 하나만 걱정하고 간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수정이가 속상해할 거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망가져버린 제 모습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바로 그녀일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옷을 꺼내 입고 꽃 한 다발을 사서 그녀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정아, 나왔어. 내가 했던 부탁, 나 못 들어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 하지만 널 가슴에 품고 다시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하늘에서도 나 응원해줄 거지. 저는 오랜만에 그녀의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녀도 저를 보며 웃고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서울은 제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준 곳이었기에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나이는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납골당을 찾는 횟수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꿈에 정말 오랜만에 수정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이제 나 보러 오지 않아도 돼. 내가 언제나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그리고 전에 내가 했던 부탁 기억하지? 좋은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그 사람 곁으로 가. 그 무렵 직장 동료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 장소에 들어선 상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옷 입는 스타일부터 쌍꺼풀, 심지어 얼굴 오른쪽의 작은 점 하나까지 세상을 떠난 수정이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상미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외모뿐만 아니라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수정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자 저는 제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오빠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을지 나도 궁금하다. 나도 그분께 가서 인사드려도 될까? 오빠에게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줘서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그녀의 깊은 마음에 감동받아 며칠 뒤 그녀와 함께 수정이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수정이의 사진 앞에서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씨. 제가 오빠 옆에서 더는 외롭지 않게 마음 아플 일 없게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수정씨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더 아프지 않게 소중히 아낄게요.
하늘에서 부디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던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수정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더라. 꼭 행복해야 돼. 난 오빠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안녕, 잘 있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빗속으로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정말로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를 온전히 놓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게 다시 찾아온 삶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상미 씨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미 씨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 깊었던 수정 씨의 가족과는 정반대로 상미 씨의 가족들은 처음 만난 저에게 대뜸 반말을 하며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빚은 없는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무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족들의 태도에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고 텅 비어있던 제 공간은 그녀로 인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퇴근 후 저를 반겨주는 사람, 저를 위해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랑의 기억은 또 다른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그 기억마저도 내 삶의 소중한 일부로 품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떠난 수정이, 그리고 그 아픔을 보듬어준 아내 상미. 저는 이 두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녀도, 그리고 제 곁에 있는 그녀도, 음악은 때로 한 문장의 가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곤 합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한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땐 그저 아름답지만 조금은 서글픈 노랫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사랑 때문에 울고 웃어본 사람이라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삶의 통찰이 담겨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사랑을 새 사랑으로 단순히 덮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사랑으로 입은 깊은 상처는 결국 또 다른 사랑의 온기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사랑과 그 상처를 보듬어준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꽤 규모가 큰 택시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속된 말로 부모 잘 만나 팔자 핀 인생이었죠.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셨지만 그런 환경은 어린 저를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부가 마치 제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대통령, 연예인, 과학자 같은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는 택시가 100대도 넘어요. 그거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사실 택시가 몇 대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지만
어린 제 머릿속에서 100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돈 자랑에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러워했고 저는 더욱 신이 나서 으스댔습니다. 우리 아빠는 택시 회사 사장님이거든. 기사 아저씨들도 엄청 많고 우리 집은 2층 집이야. 그 일로 선생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께 호되게 회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 제 힘으로 이룬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남들 앞에서 으스대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학교에서 한 말이 바로 그런 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는 그때서야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섭게 혼을 내시던 아버지는 이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부를 함부로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복한 환경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축구를 할 때 저는 항상 과외나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친구도 별로 없었죠. 사춘기 시절에는 괜한 반항심에 친구가 없는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라며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 잘 만나 호의호식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기나 해? 이 애비나 내 어미 어렸을 적엔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굶는 날이 허다했다. 온 가족이 단칸방에 모여 살면서 추위에 덜덜 떨었던 건 알고나 있느냐? 애비가 하는 일이 불만이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셨듯 아버지의 유년 시절은 가난과 배고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 시절엔 아버지의 엄격함이 너무나 무서워 감히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을 묵묵히 걷는 착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직장도 부모님 뜻에 따라 서울로 구했습니다. 제 자신의 의견이나 꿈을 내세워 본 적 없는 그저 순종적인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에 취직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아보니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응석바지로 자랐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곰팡이가 핀다는 사실조차 그때 처음 알았을 정도니까요. 첫 직장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사소한 업무 하나에도 늘 망설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정답을 알려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신입사원. 회사에서는 저를 착하지만 답답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를 이끌어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였던 수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대리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그래서 대리님 앞에서는 자꾸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제가 말주변이 없고 느려서 그래요. 다들 저보고 느림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오히려 그 신중함이 대리님만의 멋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정 씨는 언제나 저의 단점마저도 장점으로 발견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렸고 생애 처음으로 제 모든 용기를 내어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듬거리는 제 고백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언제나 현명하고 올곧았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정 씨의 부모님, 즉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도 참으로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네. 이렇게 좋은 청년과 한 가족이 된다니 정말 기쁘구먼. 우린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만 살면 그게 최고의 효도지. 두 분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정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아들처럼 저를 아껴주시던 예비 장모님은 제가 좋아한다는 오이소박이와 열무김치를 손수 담가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제게 크나큰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던 예비 아내의 살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진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다이어트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즘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체중이 줄어? 그녀 역시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성 증상일 거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녀는 그동안 제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고통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구역질이 나고 밤마다 배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의사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지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그날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검사 결과 소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소장 선암으로 보입니다. 소장암. 들어본 적도 없는 희귀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애써 침착하던 예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살고 싶어.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고 오빠랑 알콩달콩 살면서 우리 닮은 아이도 낳고 싶은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저는 울부짖는 그녀를 끌어안고 괜찮을 거라고, 꼭 나을 거라고, 내가 항상 옆에 있겠다고 되뇌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우리는 그토록 꿈꾸던 결혼식을 끝내 올리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녀가 결혼식을 취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신부라고 다들 손가락질할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정아. 지금 내 눈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까 우리 혼인 신고부터 먼저 하자. 결혼식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난 지금 당장 당신의 남편,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모님까지 저를 따로 불러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제 그만하게. 어차피 결혼식도 엎어진 마당에 자네 인생 살아야지. 아픈 내 딸 옆에서 평생 병수발이나 하게 할 수는 없네.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딸 살자고 자네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저를 밀어내는 이유를요. 저라도 이 답답한 병실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겠지요. 수정이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픈 그녀를 보는 것보다 그녀 없이 살아갈 미래가 천만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무리 저를 밀어내도 저는 꿋꿋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오랜만에 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고마웠어. 오빠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 의미 없이 혼자 죽어갔을 거야. 오빠가 날 사랑해주고 내 삶에 의미를 줬어. 오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그 예쁜 미소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나의 수정이는 1년 3개월의 투병 끝에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던 날, 장모님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썼다는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지? 나 정말 오빠의 아내가 오빠의 가족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아픈 사람이라 오빠한테 큰 상처만 주고 가서 정말 미안해. 오빠는 내가 만난 세상 최고로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울고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야 해. 나중에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나 같은 건 잊고 꼭 다시 사랑해줘.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야 해. 그게 내가 오빠한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나의 모든 것이었던 오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승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은 그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는 매정하게 모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저를 위한 그분들의 마지막 배려였겠지요. 한순간에 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까지 올라오신 어머니께서 제 꼴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셨습니다. 이놈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수정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마지막 순간까지 너 하나만 걱정하고 간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수정이가 속상해할 거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망가져버린 제 모습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바로 그녀일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옷을 꺼내 입고 꽃 한 다발을 사서 그녀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정아, 나왔어. 내가 했던 부탁, 나 못 들어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 하지만 널 가슴에 품고 다시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하늘에서도 나 응원해 줄 거지. 저는 오랜만에 그녀의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녀도 저를 보며 웃고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서울은 제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준 곳이었기에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나이는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납골당을 찾는 횟수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꿈에 정말 오랜만에 수정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이제 나 보러 오지 않아도 돼. 내가 언제나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그리고 전에 내가 했던 부탁 기억하지? 좋은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그 사람 곁으로 가. 그 무렵 직장 동료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 장소에 들어선 상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옷 입는 스타일부터 쌍꺼풀, 심지어 얼굴 오른쪽에 작은 점 하나까지 세상을 떠난 수정이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상미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외모뿐만 아니라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수정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자 저는 제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오빠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을지 나도 궁금하다. 나도 그분께 가서 인사드려도 될까? 오빠에게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줘서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그녀의 깊은 마음에 감동받아 며칠 뒤 그녀와 함께 수정이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수정이의 사진 앞에서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씨. 제가 오빠 옆에서 더는 외롭지 않게 마음 아플 일 없게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수정씨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더 아프지 않게 소중히 아낄게요. 하늘에서 부디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던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수정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더라. 꼭 행복해야 돼. 난 오빠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안녕, 잘 있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빛 속으로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정말로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를 온전히 놓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게 다시 찾아온 삶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상미 씨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미 씨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 깊었던 수정 씨의 가족과는 정반대로 상미 씨의 가족들은 처음 만난 저에게 대뜸 반말을 하며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빚은 없는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무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족들의 태도에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고 텅 비어있던 제 공간은 그녀로 인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퇴근 후 저를 반겨주는 사람, 저를 위해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랑의 기억은 또 다른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그 기억마저도 내 삶의 소중한 일부로 품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떠난 수정이, 그리고 그 아픔을 보듬어준 아내 상미. 저는 이 두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녀도, 그리고 제 곁에 있는 그녀도, 음악은 때로 한 문장의 가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곤 합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한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땐 그저 아름답지만 조금은 서글픈 노랫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사랑 때문에 울고 웃어본 사람이라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삶의 통찰이 담겨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사랑을 새 사랑으로 단순히 덮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사랑으로 입은 깊은 상처는 결국 또 다른 사랑의 온기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사랑과 그 상처를 보듬어준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꽤 규모가 큰 택시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속된 말로 부모 잘 만나 팔자 핀 인생이었죠.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셨지만 그런 환경은 어린 저를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부가 마치 제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대통령, 연예인, 과학자 같은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는 택시가 100대도 넘어요. 그거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사실 택시가 몇 대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지만 어린 제 머릿속에서 100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돈 자랑에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러워했고 저는 더욱 신이 나서 으스댔습니다. 우리 아빠는 택시 회사 사장님이거든. 기사 아저씨들도 엄청 많고 우리 집은 2층 집이야. 그 일로 선생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께 호되게 회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 제 힘으로 이룬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남들 앞에서 으스대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학교에서 한 말이 바로 그런 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는 그때서야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섭게 혼을 내시던 아버지는 이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부를 함부로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복한 환경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축구를 할 때 저는 항상 과외나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친구도 별로 없었죠. 사춘기 시절에는 괜한 반항심에 친구가 없는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라며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 잘 만나 호의호식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기나 해? 이 애비나 내 어미 어렸을 적엔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굶는 날이 허다했다. 온 가족이 단칸방에 모여 살면서 추위에 덜덜 떨었던 건 알고나 있느냐? 애비가 하는 일이 불만이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셨듯 아버지의 유년 시절은 가난과 배고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 시절엔 아버지의 엄격함이 너무나 무서워 감히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을 묵묵히 걷는 착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직장도 부모님 뜻에 따라 서울로 구했습니다. 제 자신의 의견이나 꿈을 내세워 본 적 없는 그저 순종적인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에 취직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아보니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응석바지로 자랐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곰팡이가 핀다는 사실조차 그때 처음 알았을 정도니까요. 첫 직장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사소한 업무 하나에도 늘 망설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정답을 알려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신입사원. 회사에서는 저를 착하지만 답답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를 이끌어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였던 수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대리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그래서 대리님 앞에서는 자꾸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제가 말주변이 없고 느려서 그래요. 다들 저보고 느림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오히려 그 신중함이 대리님만의 멋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정 씨는 언제나 저의 단점마저도 장점으로 발견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렸고 생애 처음으로 제 모든 용기를 내어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듬거리는 제 고백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언제나 현명하고 올곧았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정 씨의 부모님, 즉 예비장인, 장모님께서도 참으로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네. 이렇게 좋은 청년과 한 가족이 된다니 정말 기쁘구먼. 우린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만 살면 그게 최고의 효도지. 두 분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정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아들처럼 저를 아껴주시던 예비 장모님은 제가 좋아한다는 오이소박이와 열무김치를 손수 담가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제게 크나큰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던 예비 아내의 살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진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다이어트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즘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체중이 줄어? 그녀 역시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성 증상일 거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녀는 그동안 제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고통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구역질이 나고 밤마다 배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의사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지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그날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검사 결과 소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소장 선암으로 보입니다. 소장암. 들어본 적도 없는 희귀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애써 침착하던 예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살고 싶어.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고 오빠랑 알콩달콩 살면서 우리 닮은 아이도 낳고 싶은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저는 울부짖는 그녀를 끌어안고 괜찮을 거라고, 꼭 나을 거라고, 내가 항상 옆에 있겠다고 되뇌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우리는 그토록 꿈꾸던 결혼식을 끝내 올리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녀가 결혼식을 취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신부라고 다들 손가락질할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정아. 지금 내 눈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까 우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 결혼식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난 지금 당장 당신의 남편,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모님까지 저를 따로 불러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제 그만하게. 어차피 결혼식도 엎어진 마당에 자네 인생 살아야지. 아픈 내 딸 옆에서 평생 병수발이나 하게 할 수는 없네.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딸 살자고 자네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저를 밀어내는 이유를요. 저라도 이 답답한 병실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겠지요. 수정이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픈 그녀를 보는 것보다 그녀 없이 살아갈 미래가 1000만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무리 저를 밀어내도 저는 꿋꿋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오랜만에 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고마웠어. 오빠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 의미 없이 혼자 죽어갔을 거야. 오빠가 날 사랑해주고 내 삶에 의미를 줬어. 오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그 예쁜 미소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나의 수정이는 1년 3개월의 투병 끝에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던 날, 장모님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썼다는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지? 나 정말 오빠의 아내가 오빠의 가족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아픈 사람이라 오빠한테 큰 상처만 주고 가서 정말 미안해. 오빠는 내가 만난 세상 최고로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울고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야 해. 나중에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나 같은 건 잊고 꼭 다시 사랑해줘.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야 해. 그게 내가 오빠한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나의 모든 것이었던 오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승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예비 장인